안녕하세요. 마그넷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몇 항까지 지속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5부 정도까지로 제가 목표를 하고 있는데, 또 마그넷이 나뉘면 또 엄청나게 나뉘어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복습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화면 보시면 유럽 입자물리연구소라고 되어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엄청나게 긴 마그넷들이 8테슬라 정도의 8m짜리 마그넷이 천여 개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유럽 입자 연구소입니다. 세른이라고 하죠. 불어로는 저렇답니다. 예. 지하에는 이제 입자광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마그넷으로 입자를 가속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입자를 이제 아, 열심히 가속시켜가지고 빵 부딪히게 해서, 그때 빵 부딪혔을 때 나오는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소죠. 빵 부딪히는 곳에서는 이제 각종 크리스탈 디텍터들을 쫙 늘어나서 그 연구 목적에 맞는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크리스탈들을 토대로 데이터들을 얻게 됩니다. 저희가 나중에 펫 시스템에 대해서도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그때도 역시 크리스탈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셀은 지하에 가면 이렇게 입자 가속기가 있습니다. 각각이 마그넷들이고요. 8m짜리 이 천여 개의 마그넷이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지고, 과학자들은 또 과학자들 나름대로 연구 진행을 하고, 이 엄청난 시설이 전 세계의 많은 회원국들 사이에서 유지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곳이죠. 여기서 이제 의사소통으로서 만들었던 네트워크가 월드 와이드 웹,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인터넷이죠. 그래서 부수적으로 나온 과학기술이 산물이지만 엄청나게 현재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퍼스트 마그넷이 인스톨 됐고 아직 연결은 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을 홈페이지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저희 인력들이십니다. 그래도 표정들이 자부심에 많이 차 계시죠. 왜냐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곳에서 최신의 정점을 달리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저도 한번 덕분에 방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곳이죠.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박물관이고요. 이게 접니다. 하하, 쑥스럽네요. 어쨌든 저도 방문을 했었을 때 굉장히 좋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가보고 싶네요. 자, 돌아와서 마그넷 쪽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그넷을 만들 때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저희는 상식적인 사람들이니까요. 저도 뭐 학과 출신이고 학사만 그냥 두 개 있는 평범한 양민입니다. 그래서 도선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야 전류를 흘려줄 수 있을 테니까 니오비움 티타늄이겠지요. 왜냐하면 상업용으로 가성비를 맞출 수 있어야 되니, 이제 도선을 얼마나 갚느냐에 따라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전류의 양이 비례하여 정해질 것이고, 그 도선의 양에 따라 얼마나 액체 헬륨에 담글 것이냐, 초전도 상태를 위해서 그 도선의 양에 따라 마그넷의 규모, 사이즈가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그넷의 디자인에 따라
이제 환자가 들어가는 보어 지름이 결정될 것이고요. 뭐 50cm 옛날 같으면, 요즘은 60, 65, 70cm 등등등. 그리고 도선을 어디에다 설치를 해야 될지, 액체헬륨에 어떻게 잠기게 할지, 그리고 마그넷의 깡통, 일종의 깡통이기 때문에 헬륨을 어디서 넣고 기체헬륨이 빠져나갈 배기구도 필요할 것이고, 액체헬륨이 1리터가 기하가 되면 이베포라이징이라고 하죠. 700배인 700리터가 700리터의 기체로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배기구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1차, 2차, 3차가 다 있어야겠죠. 1차에서 막히면 2차, 2차에서 막히면 3차. 주로 이제 아이싱에 의해서 막히게 됩니다. 추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 중에 수분이 얼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이제 금속으로, 뭐 초합금으로 강하게 만든 깡통이라도 700배로 불어나는 액체 헬륨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 하나의 거대한 폭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 뭐 4차까지 있다면 더 좋겠죠. 그렇게 안전장치들을 잘 디자인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액체헬륨이 얼마나 차 있는지 알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센서를 설치해야 될 것이고, 이제 퀸치라고 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액체헬륨을 이제 자장이 걸려 있을 때, 저희가 도선에 전류를 흘려 보냈을 때, 어, 예를 들어 환자가 위험에 빠졌다. 뭐 예를 들어 환자 휠체어가 붙었다. 금속재가 원래는 비금속 딸려가지 않는 걸 쓰는 게 원칙입니다만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뭐 산소통이 붙기도 하고 청소기가 붙기도 하고 왁싱기계가 붙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이제 보통은 자장 작업을 해서 천천히 2~3시간에 걸쳐서 자기장을 빼내는데, 전류를 빼내는 거죠. 천천히 외부에 있는 파워 서플라이 저항에서 소모를 시킵니다. 근데 사람이 위험한 경우라면은 빨리 빼야겠죠. 다치시면 안 되니까.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퀸치라는 단어를 써서 액체 헬륨과 그 안에 있는 전류를 한 번에 소모를 시킵니다. 전류를 슈퍼컨덕팅 마그넷 내에 있는 현재 저항이 0에 수렴하는 곳에 이제 퀸치 회로라는 회로를 저희가 심습니다. 그 회로에는 저항들이 있는데, 그 저항을 저희가 위험한 순간에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외부에서 전류가 인가가 되고, 그 저항에는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조그만 열로 인해서 그 옆에 있는 초전도 상태의 니오비움 티타늄 내에 있는 전류가 니오비움 티타늄 도선이 이제 저항 상태로 변하게 되고요. 열로 인해서. 그러면 A라는 지역에 있는 그 도선이 다시 그 옆에 있는 도선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마그넷이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저희가 전류를 흘려서 열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마이너스 270도란 가정하에. 그러면 0도라도 차이가 270도니까 엄청난 열인 거죠. 저희가 물 끓이면 100도씨인데 270도면은 뭘까요? 예. 아무튼 이 엄청난 온도로 인해서 이쪽에서 열이 발생을 하고, 이 열은 이쪽에 있는 도선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이 도선이 되어지면 여기도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슈퍼컨덕팅 모듈에 있는 모든 애들이 이어져 있는데, 얘네가 다 데펴지게 돼서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여기는 액체 헬륨으로 잠겨 있었는데 열이 발생을 하니까 얘네가 날아가겠죠. 슝슝슝 기화가 됩니다.
곱하기 700배로 리틀에. 그러면 여기 굴뚝에서 잘 빠져나가줘야 안전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기화가 돼서 날아가는 자장과 함께 헬륨이 날아가는 현상을 퀸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퀸치 버튼을 눌러서, 이거는 각 회사마다 용어가 다릅니다. 퀸치 버튼을 눌러서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 내부에 마그넷을 관리하는 회로에서, 이렇게 뭐 회로가 있다고 치고요. 여기 뭐 레지스터고 뭐 등등등이 있을 겁니다. 마그넷을 관리하는 회로에서 위험해, 퀸치를 내야 될 것 같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에는 퀸치가 날 수도 있고요. 자기장이 들어왔다 나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얘네 도선들이 막 감겨져 있는데, 이 감겨져 있는 도식도를 보면 뭐 이렇게 원통에 이렇게 감았다고 칩시다. 이런 모듈이 여러 개 있다고 치고, 이 사이에 틈이 조금 있죠. 이제 자기 전류가 흘러가게 되고 자기장이 형성되게 되면, 설령 이 도선들 자체에는 철같이 완전히 당겨지는 성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장이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이 자기장에서 서로가 이제 서로 끌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뭐 접촉이 된다거나 뭐 살짝 마찰력이 일어나는 경우, 이걸로 인해 또 온도가 상승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이 부분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이쪽도 온도가 올라가고 퀸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자기장 작업을 하다가 생길 수 있는 퀸치 원인 중에 하나고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마그넷 공장에서는 트레이닝 퀸치라는 장비를, 자기장을 인가를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하고 보통 합니다. 이렇게 트레이닝 퀸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뭐 미국, 독일, 뭐 네덜란드, 중국 등등에서 비행기나 배를 타고 슝 한국으로 오게 되면 서울, 부산, 뭐 대전 등등, 이제 그 이동 과정에서도 이 장비가 조금 안정을,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는 취할 수가 없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또 그 병원 사이트에 와서 병원 주변 환경들이 공장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뭐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퀸치 발생 시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후천적으로 저희가 로그를 보고 해석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로그는 단순히 숫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에 의해서 몇 번 코일에서 먼저 트리거가 되었고 시작이 되었다, 이 정도만 보통은 분석이 가능하고, 장비 설치 시에는 뭐 한 번 내지 두 번은 일반적으로 난다고 보통 가정을 하고 그 작업에 임합니다. 물론 이제 자연적인 정상성 중에도 퀸치는 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알고리즘은 여기 퀸치 회로와 컴퓨터가 판단을 해서 안전을 위해서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안전을 위해서 일으키는 거라고 간주하시면 되고, 퀸치가 난 것이 환자와 오퍼레이터와 병원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퀸치가 나게 되면 최소 뭐 500리터에서 500, 뭐 1000리터, 1500리터까지 액체 헬륨 충전 필요로 할 수 있고요. 최소 500에서 1000리터는 필요합니다. 이 헬륨을 갑자기 구해야 되고,
또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에 필요한 툴 등 이제 다양한 요소로 인해서 환자를 볼 수가 없죠. 최소 뭐 하루 아니면 2일, 3일 장비들이 어떻게 잘 구해지느냐에 따라서 최근은 엑셀륨이 너무나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환자를 못 보시기 때문에 병원에도 피해가 크고 환자 스케줄을 조정을 해야 되는 병원 실무진 분들이 고충도 크시고 이제 실제 사이트에서 작업하는 엔지니어들도 그런 힘든 커스터머를 뵈야 되니까 같이 힘들고 어쨌든 퀸치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드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죠. 퀸치 나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퀸치를 내기 위한 저항이 있고요. 이제 내부에 마그넷의 압력을 체크하기 위한 압력 센서가 있습니다. 이제 도선은 저희가 니오비움 티타늄을 사용해서 도선을 만들었고 액체륨도 채우고 에텔륨을 채울 때는 듀어라는 에텔륨 통에 주입이 되어서 오게 되는데 주로 250에서 500리터짜리 듀어를 씁니다. 사이트 상황이 뭐 너무 협소해서 RF 도어가 작은 경우 500리터짜리 헬륨 깡통이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듀어라고 칭하는데 예전에 제임스 듀어 병이라는 스코틀랜드의 학자께서 해당 헬륨 병을 개발하셔가지고 현재까지도 듀오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듀오의 구조는 어쨌든 액체 헬륨이 뭐 영하 270, 뭐 260 몇 도 그 정도기 때문에 열 전도를 차단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고요. 이제 저희 스타벅스나 뭐 커피빈이나 등등 커피숍에 가시면 파는 진공 텀블러 있죠. 백큐ම් 월이 있는 뭐 유명한 데는 서머스도 있고 일본은 조이루시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렇게 백큐ම් 레이어가 여러 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저희가 에너지 전달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열 전도도 있고 열 복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 복사를 차단하기 위해 이제 뭐 우주선 재질이 뭐 그런 것들을 듀어 안에 바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그런 특수 재질로 듀어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마그넷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그넷 역시 커다란 듀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진공층도 있고 그 층 표면에는 열 복사를 차단하기 위한 특수 물질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응열 현상이나 얼음이 성에가 끼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열 전도를 최대한 차단하고 번외로 열 복사를 차단하는 것이 마그넷이나 듀어의 주요 목적입니다. 헬륨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다시 원론부터 출발을 하자면 이제 일시기 관측에서 측정된 노란 빛이랍니다. 태양을 뜻하는 헬리오스에서 유래하였고 무색이고 안정적이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가족 오락관에 풍선 마시고 퀴즈 내는 거나 놀이공원 가면 헬륨 풍선 있죠. 예전에는 뭐 비행선을 만들 때 헬륨을 쓰기도 했고 헬륨으로 못 써서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소로 썼다가 폭발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게 갑자기 헬륨을 들이마시고 훅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어픽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호흡하는 과정에 헬륨이 사람의 몸속에 폐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엔지니어가 마그넷 위에서 작업을 할 때 헬륨이 가볍기 때문에 위쪽으로 헬륨이 모이게 되고, 그때 산소 측정기를 옆에 켜놓을지언정 저희가 호흡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 산소 측정이 변화되기 이전에 헬륨을 훅 들어 마시고 정신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그넷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높이 2m의 마그넷에서 추락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마그넷 작업은 2명이 같이 일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산소에서도 당연히 가지고 다녀야겠죠. 그래서 천연가스에서 2% 정도의 헬륨이 발견이 되고, 이거는 요즘 주로 미국, 카타르 이런 곳에서 공급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국제 정세에 굉장히 민감한 자원입니다. 한국은 헬륨이 반도체 생산 장비 유지에도 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의 헬륨이 한국에 수입이 된다면 액체 헬륨 한 95% 정도는 그런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 시설로 수요가 가게 되고, 나머지 3에서 5% 정도가 저희 의료 장비, MRI 등등 이런 쪽으로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고객이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1000리터, 500리터 이런 작은 규모의 헬륨은 또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게다가 헬륨을 넣으려면 병원과 시간도 조율을 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환자 스케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하면 공장은 언제든지 가면 환자분들 스케줄 바꾸고 커다란 깡통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성에서보다 더 자유롭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희는 액체 헬륨을 사용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수많은 연구소에서 액체 헬륨을 어쨌든 자원이 고갈될 거기 때문에 액체 헬륨을 사용하지 않는 초전도 상태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다른 회사에서도 액체 헬륨 10리터 이하의 헬륨을 이용한 마그넷을 개발을 하기도 했고요. 1.5 테슬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헬륨을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다시 생산될 수 없는 겁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서도 보이시겠지만 하드디스크에 이제 공기 중에서 플래터가 도는 것보다 헬륨이 오히려 더 가벼운 기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전을 하게 되면 더 플래터가 가볍게 돌 수 있고 모터의 부담이 덜게 되어 수명이 는다든지 등등등이 좋은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채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그넷 도식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컨셉이기 때문에 단순히 제가 그림 실력이 좋지 못하여 파워포인트로 그려본 도식도들입니다. 이 도식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히 같이 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